어머니, 죄송하지만 오늘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장례식장 입구에서 며느리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며느리 손이 제 팔을 붙잡고 있었죠. 저는 그 손을 내려다보다가 저 멀리 빈소 입구에 걸린 이름을 보았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 재단 위에는 제가 칠순 때 찍었던 사진이 영정사진으로 올라가 있었어요. 혜란아, 저게 누구 장례식이냐? 며느리는 눈을 피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들어가시면 안 돼요. 내 장례식에 내가 들어가면 큰일이냐? 그 말에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그리워해서 모인 게 아니라 제가 죽었다는 말에 조의금 봉투부터 세고 있었다는 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나복순입니다. 올해 76이에요. 남편은 12해 전에 먼저 떠났고 저는 오래된 다세대 주택 반지하 방에서 혼자 살고 있죠. 방은 작아도 제 손때가 묻은 집입니다. 창문가에는 파란 고무대야에 심은 고추 모종이 있고 싱크대 옆에는 오래된 냄비들이 줄지어 있어요. 자식은 셋입니다. 큰아들 서민철, 올해 54. 말은 점잖게 하지만 늘 계산이 먼저인 아이였어요. 장남이라는 말은 좋아하면서 장남 노릇은 늘 바빴죠. 작은 아들 서민수 50살입니다. 어려서부터 마음은 약했지만 책임지는 걸 무서워했어요. 일이 생기면 늘 큰형 뒤에 숨었습니다. 막내딸 서영미 46. 제일 애교가 많던 아이였죠. 어릴 땐 엄마 없으면 나 못 살아 하며 제 치맛자락을 붙잡고 다녔는데 시집 가고 나서는 제 전화도 자주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큰아들 아내 강혜란입니다. 올해 52예요. 말은 부드럽지만 눈빛은 늘 차가웠죠. 제가 뭘 부탁하기도 전에 어머니, 요즘 저희도 힘들어요부터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참 많이 애썼습니다. 다들 사는 게 바쁘겠지. 자기 가정 챙기느라 정신없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엔 서운함이 쌓이더군요. 한 달에 한 번 전화가 오면 안부보다 먼저 묻는 게 있었습니다. 엄마, 병원은 안 갔지? 엄마, 통장에 돈 남은 건 있어? 엄마, 혹시 어디 아프면 바로 말해. 나중에 일 커지면 우리도 힘들어. 걱정처럼 들리지만 이상하게 제 몸보다 자기들 부담을 먼저 걱정하는 말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늙은이가 어디 한 군데 안 아픈 데 있니?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고 나면 방 안이 더 조용해졌죠. 제가 며칠 동안 집을 비운 건 감기 때문이었습니다. 초겨울이었어요. 밤새 기침이 멈추지 않고 머리가 어지러지하더군요. 동네 의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혼자 계시지 말고 며칠 따뜻한 데서 쉬세요. 기침 오래가면 폐렴으로 번질 수도 있어요. 저는 병원비보다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혼자 있다가 진짜 쓰러지면 어떡하나 싶었죠. 그래서 막내딸 영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영미야, 엄마가 감기가 좀 심한데 며칠만 내 집에 있어도 되겠니?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갑자기? 나 요즘 애들 학원도 있고 정신없는데. 그럼 됐다. 그냥 물어본 거다. 제가 끊으려 하자 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니야, 와. 대신 올해는 안 돼. 나도 힘들어.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목에 걸렸지만 그래도 했어요. 딸 집에 가는 날 저는 빈손으로 가기 미안해서 냉장고에 있던 멸치볶음과 깻잎장아찌를 작은 통에 담았습니다. 몸이 아파도 손은 그런 걸 챙기게 되더군요. 막내딸 집에서 사흘을 지냈습니다. 딸은 제게 방 하나를 내줬지만
얼굴은 자주 보이지 않았어요. 사위도 퇴근하면 방으로 들어갔고 손주들은 인사만 하고 휴대폰을 봤습니다. 저는 괜찮았습니다. 따뜻한 방에 누워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죠. 그런데 사흘째 되던 밤 거실에서 딸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엄마 아직 우리 집에 있어. 감기라는데 별건 아닌 것 같아. 몰라. 나도 오래 모시긴 힘들어. 응, 내일 보내려고.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어요. 보내려고.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영미야, 엄마 이제 집에 갈게. 딸은 조금 미안한 얼굴을 했지만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엄마. 택시 불러줄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버스 타고 가면 된다. 아직 그 정도는 걸을 수 있어. 저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딸 집을 나섰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집에 간다는 생각에 마음은 조금 편했어요.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 거의 다 왔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동네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박순자 아주머니였습니다. 복순 언니, 지금 어디야? 나 집에 가는 길이지. 왜? 아주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 놀라지 말고 들어. 지금 중앙장례식장에 언니 이름이 걸려 있어. 저는 잠시 웃었습니다. 순자야, 늙은이 놀리는 것도 정도가 있지. 내가 이렇게 전화 받고 있는데 무슨 장례식이냐? 아니라니까. 나 방금 조문 갔다가 봤어. 나복순이라고 쓰여 있고 사진도 언니 사진 같아. 상주가 민철이, 민수, 영미로 돼 있어. 그 순간 버스 정류장의 소음이 멀어졌습니다. 뭐라고? 언니, 빨리 와봐.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저는 버스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택시를 잡아탔어요. 중앙장례식장으로 가주세요. 기사님이 룸미러로 저를 한번 보더군요. 조문 가시나 봐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문이 아니라 제 장례식을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참 입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 안쪽으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꽃냄새와 향냄새가 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저는 안내판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나복순. 고자가 붙은 제 이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사람은 자기 이름 앞에 자가 붙은 걸 보면 이런 기분이 드는구나 싶었어요. 아직 숨을 쉬고 있는데, 아직 발로 땅을 딛고 있는데 세상은 이미 저를 죽은 사람으로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빈소 앞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앞을 막았습니다. 며느리 강혜란이었습니다. 검은 상복 차림에 머리를 단정히 묶고 가슴에는 상주 리본을 달고 있었죠. 혜란은 저를 보자마자 눈이 커졌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그래. 나다. 혜란은 급히 주변을 둘러보더니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오늘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저는 며느리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왜? 이미 조문객들이 많이 왔어요. 지금 어머니가 들어가시면 난리 나요. 내 장례식에 내가 들어가면 난리 나는 거냐? 혜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상황이 좀 복잡해요. 복잡할 게 뭐가 있니? 산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게 복잡한 거냐? 그때 빈소 안쪽에서 큰아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봉투는 따로 모아놔. 회사 사람들 건 표시해 두고. 저는 며느리 손을 뿌리치려다 멈췄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보자 싶었어요. 큰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일단 장례 비용 빼고 남는 조의금은 나중에 셋이서 정리하자.
작은 아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형, 엄마 통장도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혹시 보험 같은 거 있을 수도 있잖아. 막내딸 영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오빠, 지금 그런 말은 좀 그렇잖아. 그러자 큰아들이 낮게 말했어요. 그럼 언제 얘기해? 사람 다 치르고 나면 또 흐지부지 돼.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그 말에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혜란이 저를 부축하려 했지만 저는 그 손을 밀어냈어요. 만지지 마라. 어머니, 너희는 지금 내 죽음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정리하고 있었구나. 혜란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장례식이 실수로 시작됐을 수는 있어도 계속되고 있는 건 실수가 아니라는 거요. 조금 뒤 큰아들 민철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조의금 봉투 몇 장이 들려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엔 반가움보다 당황이 먼저였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엄마가 살아 돌아와서 다행이라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들키면 안 될 일을 들킨 사람의 얼굴이었죠.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내 엄마다. 아직 안 죽었다. 민철은 허둥지둥 봉투를 뒤로 숨겼습니다. 엄마, 이게 오해가 있어. 오해? 병원에서 연락이 잘못 왔어. 나복순 씨가 돌아가셨다고. 나도 너무 놀라서. 그래서 확인도 안 하고 장례식장을 잡았니? 민철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작은 아들 민수도 나왔습니다. 안경 너머로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엄마, 진짜 살아있었네.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진짜 살아있었네? 그게 자식 입에서 나올 말이냐?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막내딸 영미가 뛰어나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영미는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도 바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울음은 쉬웠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이 제 편이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아까 안에서 들었던 말들이 아직 제 귀에 박혀 있었으니까요. 영미야. 엄마, 미안해. 나도 몰랐어. 오빠들이. 내 이름도 상주에 있더라. 영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네가 정말 몰랐니? 내 엄마 얼굴 한번 확인할 생각도 못했니? 영미는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큰아들 민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어디 가서 얘기하자. 여기 사람들 보잖아. 사람들 보는 게 부끄럽니?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내 이름 앞에 죽은 사람 표시 붙은 걸 봤다. 내 사진이 영정으로 걸린 것도 봤고. 그런데 네가 부끄러운 건 사람들이 보는 거니? 민철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며느리 혜란이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미 장례식장 비용도 들어갔고 조문객들도 오셨잖아요. 오늘 하루만 조용히 정리하고. 저는 혜란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만 내가 죽은 척 하라는 거냐? 혜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뜻이지. 산 사람이 왔는데도 장례를 계속하자는 말이 그 말 아니면 뭐니? 작은 아들 민수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우리도 당황스러워. 근데 이미 시작된 일이라. 저는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오늘 안 왔으면 너희는 어떻게 했을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 장례를 끝까지 치르고 조의금 나누고 내 통장 뒤지고 그리고 며칠 뒤 내가 집에 나타나면 뭐라고 했을까? 빈소 앞 공기가 차갑게 굳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비켜라. 내 얼굴 좀 보러 가야겠다. 어머니, 안 돼요. 며느리가 다시 막으려 했지만 이번엔 제가 단호히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장례식이다. 내가 들어간다.
제가 빈소 안으로 들어가자 먼저 저를 본 조문객 한 명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 그 소리에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떨어뜨렸고 어떤 사람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이 지긋한 동네 할아버지 한 분은 저를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복순 씨?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합니다. 저 안 죽었습니다. 빈소 안이 술렁였습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퍼졌어요. 저는 제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흰 국화가 가득했고 그 가운데 제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칠순 잔치 때 찍은 사진이었죠. 그날 저는 자식들이 마련해준 작은 식당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그때 말했어요. 엄마, 사진 잘 나왔다. 나중에 쓰기 좋겠네. 저는 그때 그 말이 그냥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중에 이런 식으로 쓰일 줄은 몰랐어요. 사진 속 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지금보다 덜 희고 얼굴에도 생기가 있었죠. 그 사진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살아있는 저는 감기 몸살로 며칠 앓아 얼굴이 초췌했는데 죽은 사람으로 걸린 사진 속 저는 참 곱게 웃고 있더군요. 저는 제단 앞 방석에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이금 함 앞으로 갔습니다. 그 앞에 큰아들이 정리하던 봉투들이 놓여 있었어요. 봉투 위에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동네 슈퍼 사장님, 전에 같이 일하던 식당 아주머니, 큰아들 회사 사람들, 작은아들 거래처 사람들, 제가 살아있을 때는 커피 한 잔도 같이 못 마신 사람들이 죽었다는 말에는 돈을 들고 찾아온 겁니다. 그게 고맙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조이금 함 뚜껑을 닫았습니다. 탁! 작은 소리였지만 빈소 안은 그 소리 하나에 조용해졌어요. 저는 자식들을 돌아봤습니다. 이 돈 누구 돈이냐? 큰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위로하라고 낸 돈이냐? 너희를 위로하라고 낸 돈이냐? 작은아들이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그만해. 사람들 앞에서. 저는 웃었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사람들 앞에 걸어놓은 건 너희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건 부끄럽니? 막내딸 영미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면 먼저 물었어야지. 엄마 어디 있냐고. 엄마 숨은 붙어 있냐고. 전화 한 통만 제대로 했어도 이 일은 없었다. 영미는 무너져 내리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조문객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 길 오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제가 죽은 게 아닙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내 자식들이 확인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복순 언니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그 말이 이상하게 제일 따뜻했습니다. 자식들보다 남의 말이 더 사람 같았어요. 저는 다시 자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산 사람을 죽여가며 받을 돈이면 나는 필요 없다. 그리고 조이금 함을 두 손으로 밀어 자식들 앞에서 떼어냈습니다. 이 돈은 모두 돌려드려라. 찾아오신 분들께 일일이 사과하고 돌려드려. 한 푼도 너희 손에 남기지 마라. 큰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그건 현실적으로. 현실? 제가 아들의 말을 잘랐습니다. 너희한테 현실은 돈이고 나한테 현실은 아직 뛰고 있는 이 심장이다. 빈소 안에 더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은 그 자리에서 중단됐습니다. 직원들이 당황한 얼굴로 왔다 갔다 했고 장례식장 책임자가 와서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병원 쪽 연락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오래 탓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자식들은 달랐습니다. 실수를 바로잡을 시간이 있었는데도 돈과 체면 때문에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큰아들 민철은 책임자와 비용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미 들어간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음식도 준비했고 화환도 들어왔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지금도 제 몸은 안중에 없구나. 지금도 돈부터 묻는구나.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철아. 아들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네. 엄마 살아있는 거 보고 가장 먼저 한 말이 비용이니? 민철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게 아니라 처리해야 하니까. 네가 처리해야 할 건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이다.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작은 아들 민수는 구석에서 휴대폰만 만지고 있었어요. 아마 누구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라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왜 아무 말이 없니? 엄마, 난 형이 하자는 대로. 내 나이가 50이다. 아직도 형 뒤에 숨을 나이냐?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 죄송하다는 말은 쉽다. 네가 아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엄마 통장도 확인해 봐야 한다고 했지. 민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그냥 나온 말이 제일 무서운 거다. 마음속에 늘 있던 생각이니까 그냥 나오는 거야. 막내딸 영미가 제 앞에 무릎을 꿇듯 앉았습니다. 엄마, 나 진짜 무서웠어. 오빠들이 빨리 가자고 해서 나도 정신이 없었어. 저는 딸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예전 같았으면 그 얼굴만 봐도 마음이 약해져서 머리를 쓰다듬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러지 않았어요. 영미야, 엄마가 내 집에 있었잖니. 딸이 멈칫했습니다. 어제 아침까지 내 집에 있었는데 내가 죽었다는 연락이 왔다고 네가 믿었니? 영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너는 내 엄마가 집을 나서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도 안 하고 장례식장에 왔구나. 엄마, 네가 제일 먼저 전화했어야지. 엄마, 어디야? 하고. 그런데 너도 안 했어. 영미는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아주 깊은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감기 기운이 아직 남아있어 몸도 무거웠고 정신은 몇 배로 더 지쳐 있었죠. 저는 재단 위 영정사진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액자를 조심히 내려 품에 안았습니다. 큰아들이 놀라 말했습니다. 엄마, 그걸 왜 가져가? 내 사진이니까. 그래도 그건 뭐 죽은 사람 물건 같니? 아들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품에 안고 빈소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막내딸이 울며 따라왔습니다. 엄마, 같이 가. 내가 모셔다 드릴게. 저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됐다. 오늘은 혼자 가고 싶다. 엄마, 오늘은 너희 얼굴을 더 보면 내가 진짜 죽을 것 같다. 그 말에 딸의 울음소리가 멈췄습니다. 장례식장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해는 이미 기울어 있었고 길가에는 차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영정사진 액자를 품에 안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으려는데 동네 순자 아주머니가 달려왔습니다. 복순 언니. 아주머니는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이고, 언니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남의 손을 잡고서야 흘렀어요. 순자야, 내가 그렇게 쉽게 죽을 사람은 아닌가 보다. 그럼 언니가 얼마나 질긴 사람인데. 저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순자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같이 가줄까?
아니야. 나 혼자 가볼게. 오늘은 혼자 있어야 마음이 정리될 것 같아. 택시 안에서 저는 액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사진 속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참 곱게 웃고 있었어요. 그 사진을 찍던 날 저는 조금 행복했습니다. 자식들이 다 모였고 손주들도 왔고 케이크도 있었죠. 그날만큼은 내가 헛살지 않았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진이 제 죽음을 꾸미는 데 쓰였다는 사실이 참 잔인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방 안은 그대로였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아침에 먹다 남긴 보리차 컵이 있었고 전기장판은 꺼져 있었어요. 며칠 비운 집 특유의 찬기가 바닥에서 올라왔습니다. 저는 불을 켜고 영정사진을 방 한가운데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았습니다. 복순아, 제가 제 사진을 보고 말했습니다. 너 참 우습게 살았다. 자식들 밥 먹이느라 내 입은 늘 뒤로 미루고 자식들 등록금 내느라 내 병원은 미루고 자식들 체면 세워주느라 내 자존심은 접었지. 사진 속 저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장롱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봉투들이 있었습니다. 자식들 어릴 때 사진, 남편 사망진단서, 보험 서류, 통장 사본, 그리고 제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적어둔 메모장이 있었죠. 메모장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장례는 작게 해라. 돈 많이 쓰지 마라. 남는 돈이 있으면 손주들 학비에 보태라. 그 글을 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죽어서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제가 죽었다는 말에 저를 위해 울기도 전에 남는 돈부터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큰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작은아들에게도 왔고 막내딸에게도 왔습니다. 모두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내일 찾아뵐게요. 저는 한참 휴대폰을 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지 마라. 사과는 내 마음이 아니라 내 행동으로 해라. 조의금 모두 돌려드리고 찾아오신 분들께 직접 사과해라. 조금 뒤 큰아들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 죽음도, 내 돈도, 내 몸도 자식들 뜻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사무소와 은행에 갔습니다. 몸은 아직 좋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맑았습니다. 오래 미뤄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주민센터에 가서 제 연락처와 비상 연락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제가 아프거나 쓰러졌을 때 한 사람에게만 연락이 가지 않도록 바꿔두었죠. 동네 순자 아주머니 번호도 함께 적었습니다. 그 다음 은행에 가서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많지도 않은 돈이지만 적어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제 뜻대로 쓰고 싶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가족분과 같이 오셔야 할 일은 아니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통장인데 내가 알아야죠. 직원은 잠시 저를 보더니 조용히 웃으며 도와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문 앞에 큰아들과 작은아들, 막내딸이 서 있었습니다. 셋 다 얼굴이 초췌했어요. 며느리 혜란도 뒤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물었습니다. 조의금은? 큰아들이 봉투 꾸러미와 명단을 내밀었습니다. 다 돌려드리고 있어요. 오늘 오전에 회사 쪽부터 연락드렸고 동네 분들은 직접 찾아뵈려고요. 장례식장에는 사과했고 병원 쪽에도 정정 요청했습니다. 저는 한참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돈 아까웠니? 민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솔직히 처음엔 그 생각도 했어요. 저는 그 솔직함에 오히려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변명보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엄마가 영정사진 들고 나가시는 걸 보고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았습니다. 작은 아들 민수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나도 미안해. 난 늘 형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책임이 덜한 줄 알았어. 근데 내가 한 말이 너무 못됐더라. 저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말만 못된 게 아니야. 내 마음이 게을렀던 거다. 엄마가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일조차 형에게 밀었으니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내딸 영미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 엄마가 우리 집에서 나간 거 알면서도 바로 전화 안 했어. 혹시 귀찮아질까봐. 그게 너무 부끄러워. 저는 딸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제일 아픈 말이었습니다. 귀찮아질까봐. 부모가 늙으면 자식에게 걱정보다 먼저 귀찮음이 되는 순간이 오는 걸까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영미야, 엄마는 네가 무서워서 피한 게 제일 아프다. 내가 짐이 될까봐 피한 거잖니. 딸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미안해, 엄마. 저는 바로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들어와라. 오늘은 밥은 안 준다. 대신 들어와서 내 말 들어라. 자식들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제 영정 사진이 아직 세워져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그 사진을 보고 모두 멈칫했어요. 저는 사진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너희 어제 이 사진 앞에서 절 받았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사진은 여기 둘 거다. 너희 보라고. 내가 죽어서 걸 사진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라고. 큰아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할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한다는 말은 이제 믿기 어렵다. 대신 약속해라. 내일은 내게 먼저 묻겠다고. 내 병원, 내 집, 내 통장, 내 장래까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나한테 먼저 묻겠다고. 셋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 혜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어제 제가 막았던 거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혜란을 바라봤습니다. 혜란아, 너도 알았잖니. 내가 살아있다는 걸. 혜란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장례를 계속하려 했지. 제가 체면이 먼저였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이 체면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자식들은 오래 앉아있다 돌아갔습니다. 누구도 밥 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누구도 제 냉장고를 열지 않았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제 집에 와서 자기들 볼 일보다 제 말을 먼저 들은 것이요. 그 일이 있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장례식장에 왔던 사람들에게는 모두 사과를 했고 조의금도 돌려드렸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아직도 저를 보면 농담처럼 말합니다. 복순 씨, 2번 사는 사람이네. 저도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러게요. 죽었다 살아났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죠. 큰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합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엄마, 밥 먹었어? 그 흔한 말도 그 아이 입에서 나오니 낯설더군요. 작은아들은 병원 갈 때 한 번씩 따라오겠다고 하고 막내딸은 반찬을 들고 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금방 마음을 풀지는 않았습니다. 용서라는 게 말 한마디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무너진 믿음은 다시 쌓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제 방 한가운데 있던 영정사진은 이제 장롱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버리지는 않았어요. 그 사진은 제게 이상한 다짐이 되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내 이름 앞에 함부로 자를 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삶의 주인은 나다. 가끔 그 사진을 보면 아직도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신이 번쩍 들어요. 자식들을 위해 평생 살았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자식들 뜻대로 죽어줘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부모는 조의금 봉투보다 먼저 안부를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영정사진보다 먼저 얼굴을 들여다봐야 하는 사람이고요. 죽고 난 뒤의 절보다 살아있을 때의 전화 한 통이 더 귀한 법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멀쩡히 살아있는 부모의 장례식을 치르고 조의금까지 나누려 했던 자식들을 용서하실 수 있으실까요?